심리 측정 및 평가 우리 6주차 3차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이미 살펴본 대로 이번 시간에는 이 조사 연구와 가설의 형성에서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구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하였고, 그래서 조금 핵심이 되는 이 연구 문제와 그리고 이 변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 번 더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시면은 이 연구 문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문제는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문제는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조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개 이상의 변수, 그 말은 어떤 변수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개 이상의 변수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 흔히 말하는 두 변수, 뭐 변수 간에 이렇게 말하면은 무조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슨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부른다고 하였고, 그리고 이 원인이 발생하여 영향을 미쳐서 뭔가 발생하는 이 결과 변수를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즉 원인과 결과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거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연구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연구 문제는 이 연구해야 될 그러한 이제 주제, 연구해야 될 주제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발생시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게 맞는지, 즉 전쟁의 발생은 뭐 지금 미국과 이란, 뭐 이란과 이스라엘, 그쪽 지금 중동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하면은 의문문으로 나갔죠. 연구 문제는 의문문 형태로 해야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전쟁이 나기 전과 전쟁이 난 이후에 뭐 기름값이나 기타 관련된 우리 소비재에 관련된 이 물품들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말인즉슨 전쟁 때문에 올랐다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원인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쟁과 물가 상승이 서로 간에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인과관계. 즉 원인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연구 문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전쟁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치는가,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연구, 즉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 문제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 있는 짧은 의문문 형태.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도 해야 되고 관찰도 해야 되고 통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구 문제는 연구를 해야 될 그 연구자에게 원인과 결과가 들어간 그러한 주제를 던져가지고 그것을 풀어내게 하는 것, 그것이 연구 문제다라고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연구 문제의 도출, 다시 말하면은 연구 문제가 왜 나오게 되는지, 연구 문제를 왜 하게 되는지, 뭐 그 맥락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기준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연구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관련된 기사와 관련된 연구 자료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나왔는 거 그걸 참고하면 되지. 굳이 시간 들여서 노력 들여서 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하위 몇 프로에 드는 사람과 상위 몇 프로에 드는 사람이 서로 간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 건지 뭐 이런 연구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저 기존에 없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없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없더라도 충분히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영역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상담 케어과 이 영역에서 심리 상담 케어과 영역에서 이것이 해볼 필요성의 가치가 있는 연구인지 아닌지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것이 먼저 또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 보시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연구 문제의 도처럼 뭐 사회적 요청 또는 사회복지의 가치에 의해서 또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또 이런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뭐랄 필요할까요?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또 내담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무언가로는 지금 이 내담자를 더 이상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가 새로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심리 상담사들이 제일 잘 알겠죠.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분들이 의제를 형성해서 아젠다화 시키면은 여론을 형성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개인적 경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강한 탐구심과 호기심. 강한 탐구심과 호기심은 결국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은 철저한 자기 개인 논문이잖아요. 개인 연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박사 논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의 호기심과 또는 그 분야에 대한 이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연구 문제를 우리가 하게 되는 기준은 첫째는 우리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독창성. 기존의 것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것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기존의 거를 하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 영역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존에 있으면 앞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존의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험적 검증 가능성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과학적 실험이 가능한 거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험적으로 즉 과학적으로 실험이 가능한 것 또는 관찰이 가능한 것 또는 실험과 관찰과 경험과 통계와 설문과 기타 등등이 다 뭐한 거? 그렇죠. 합리적으로 가능한 거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 실험이 가능하다.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윤리적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법적인 인권 문제에 부딪히면은 아무리 그것이 연구의 효율성과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자, 그리고 효용성도 당연히 현실적인 내용을 또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가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 실용적인 면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구 문제 서술 조건 같은 경우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궁금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의문문 형태로 나가야 됩니다. 의문문 형태로 나가되 그 짧은 문장에는 간단 명료하게 쓰되 그 짧은 문장에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서술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독립 변수가 이 결과 변수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인과 결과가 형성이 안 되면은 이 연구는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원인을 밝혀내는 게 연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핵심적인 거는 그게 원인이 발생되어서 결과를
나오는 걸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항목 중에 뭐 한두 개는 우리가 원인이 될 줄 알았는데, 즉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될 줄 알았는데 원인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두 변수 간에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정의를 내릴 수는 있겠죠. 자,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거 경험적 검증이 함축해야 한다. 이 말은 위에 박스에도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적 실험, 즉 경험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적 정의와 이제 조작적 정의. 자, 이 개념적 정의와 이 조작적 정의는 우리가 너무나 어찌 보면은 너무 현실적이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이 내용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한 번씩 알아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키가 클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클까요? 아니면은 A라는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 가난이라는 개념이 명제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가난이라는 그 기준치가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 정의는 자, A라는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가난이라는 기준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 하위 32% 안에 드는 사람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삶의 기준에 들어오는 삶을 살기에 어렵다고 판단해서 국가 차원에서 매달 생활 관련된 이 비용, 즉 생계급여를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공공부조, 즉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국가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즉 그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관련한 기초생활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가난한 사람은 어찌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에 의한 생계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려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기준에서 가난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이재용 씨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저와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물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경제력이 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일반 서민 기준을 봤을 때 한 100억이라 한번 볼까요? 1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중에 누군가 100억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100억이 있으면은 누가 봐도 우리 일반 서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재용 씨가 봤을 때는요, 100억은 가난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개념적 정의입니다. 이걸 조작적 정의로 본다면 이거를 수치화시켜야 됩니다. 가난이라는 그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즉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A라는 사람은 가난하다 이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바꾸자면은 A라는 사람은 국가에서 정한 중위소득 하위 32%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일상생활 즉 기초생활과 관련된 생계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수치가 되었고 지표로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런 거를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있는 이 개념적 정의를 한 번 더 연구하게 돼서 나타난 결과물 이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입니다. 즉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나온 또 하나의 결과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보자면은 개념적 정의는 조작적 정의를 하기 이전의 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하시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이 심리상담 케어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나왔지만, 이 설문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설문지에서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글씨가 조금, 카메라를 올려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심리 측정 및 평가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측정, 재봐야 되잖아요. 재본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은 행복하다. 저 사람이 행복한 거는 내가 봤을 때 행복한 거지.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면 행복하다 볼 수 있죠. 우리가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보다 잘 살면 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 보여도 내가 더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보고 내가 어떻게 알고, 참 저 사람이 열심히 그냥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와 부자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적으로 우리가 와 저 사람 부자라고 입이 쩍 벌어지게 하려면 최소한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일단은 잘 산다 못 산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과 변수에서는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변수 종류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무슨 개념인지, 그리고 매개 변수가 어떤 개념인지, 외생 변수와 억제 변수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논문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심리 측정 설문지를 보시거나 하면은, 아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구나, 이게 원인이 발생되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둘의 변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되니까 인과관계가 형성되는구나. 또는 충분히 이 A라는 것이 B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줄 알고 연구를 해봤는데 충분한 관계는 있어 보이지만 인과관계를 성립 안 하는 경우에는 둘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거지 원인과 결과처럼 인과관계 형성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이 기술적 조사가 있고,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설명적 조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설명적 조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개념과 변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개념과 변수에서 일단 변수의 종류 한번 보세요. 변수의 종류를 보시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이제는 아실 수 있겠죠. 보시면은 독립 변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가 원인이 되는 변수라고 볼 수 되겠죠. 원인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발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업을 들으신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가는 거랑 불이 나는 거랑 여기서 원인은 뭘까요? 원인 변수는 뭐가 될까요? 불이 나는 거랑 소방차가 가는 거. 원인 변수는 뭐죠? 그러면 이 둘 변수 중에 결과 변수는 뭐겠습니까? 자, 소방차가 가는 원인은 뭐 때문에 가는 거야? 불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갑니까? 소방차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난데 소방차 가는 거는 원인은 불이 난 걸, 화재가 원인이고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가 되죠? 그렇죠. 소방차가 가는 결과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차가 가니까 불이 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119 구급차가 가죠. 왜 갑니까?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 원인이 있으니까 구급차가 119 구급차가 가는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적 순서가 바뀌면요. 구급차가 가니까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거는 뭐예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서로 자리를 바꾼 거죠, 이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인과관계 형성되려면은 시간적 우선성,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서로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독립변수는 그래서 원인 변수,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쉽게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는 몇 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독립변수를 원인 변수로 이렇게 읽는데도 크게 이제는 어렵지 않게 이제 조금 익숙해져 가실 거예요. 그렇게 생소하게는 계속 이제 보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설명하는 변수죠. 설명이 되는 변수가 아니고요. 자, 어찌 보면 맞죠? 그래서 설명을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변수고,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는 변수, 예측이 되어지는 변수가 아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행위를 발생시키는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변수. 그래서 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죠. 다른 거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변수를 우리가 뭐다? 두 번째 보시면은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속 변수는 당연히 이 결과 변수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종속 변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은 독립 변수의 변이에 따라, 그 원인에 따라 따라서 변화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 즉 독립 변수,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게 발생한 게 맞다면 둘은 무슨 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충분히 보여진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자, 매개 변수는요,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칠판에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업무의 자율성을 주었더니 업무의 성과가 좋아졌어요. 둘은 충분히 관계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업무의 자율성과 업무의 성과랑은 실질적인 관계가 없어요. 업무의 자율성을 주었더니 뭐가 발생해버린 겁니까? 자존감의 향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나를 저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자율성을 준 거야.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그렇게 맡겨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기 위해서 내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내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즉선 업무의 자율성이라는 이 원인은 결국 뭐를 발생시켰냐면은 자존감 향상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 향상이라는 이것은요, 업무 성과라는 그런 결과를 또 발생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율성이라는 이 독립 변수는 자존감 향상이라는 이 변수를 통해서 매개로 해가지고 업무의 성과라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니까 결국 원래의 원인이 또 하나의 변수를 통해서 갔죠. 매개처로 해서 갔다고 이걸 매개 변수, 또는 원래 원인이 되었던 이 변수가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변수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매개해서 갔고, 또는 그 길을 경로해서 갔다 해서 경로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는 원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개입되는 변수로서 제3의 변수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독립과 종속은 관계가 없는데 누가 제3의 변수인 매개 변수가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원래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가 되고 원래 결과인 종속 변수의 또 독립 변수가 되는, 제가 수업 시간 칠판에서 드린 걸 보면은 매개 변수 화살을 맞으면 뭐가 됩니까? 결과 변수가 되죠. 화살을 출발시키면요, 원인 변수가 된다 했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화살을 맞기도 했고 화살을 출발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원래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가 되고 원래 종속 변수의 독립 변수가 되는 이 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매개 변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생 변수와 억제 변수, 두 변수 간에 서로 관계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충분히 쟤는 이거랑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외생 변수와 억제 변수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하셔가지고 즉 외생 변수와 억제 변수 서로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통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들, 즉 매개 변수, 외생 변수, 억제 변수, 기타 여러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변수를 다 포함해서 통제 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른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7주차 수업 시간에 이 뒤에 내용, 우리가 측정 관련된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